사실 20대, 30대들은 노후 준비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안 한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보통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고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거든요. 여러분 성장기는 문제집 다 풀었죠. 다 성장했잖아요. 세 번째 문제집 어떻게 풀까? 뭐 어떻게 풀어요? 그 두 번째 문제집 잘 풀면 그냥 세 번째 문제집은 저절로 풀려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장애물이 나타나. 그거 왜 나타나는 거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은 저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2024년도에 보든 2030년도에 보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을 어떤 분은 2024년도에 보고 어떤 분은 2025년도에 보고 어떤 분은 2030년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똑같아. 항상 내가 한 얘기는 항상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진리야. 왜냐하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딱 모은 만큼 모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이 세상에 예금보다 안전한 건 없거든요. 리스크 프리 에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식이 굉장히 성과가 나는 거와 비교한다면 이 금액이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상을 보면서 자 지금 A가 유망합니다. A가 유망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무슨 경제 전문가니 주식 전문가니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뭐가 유망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게 그동안 유망했다는 얘기예요. 유망할 겁니다가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이야기가 다 흘러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때리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정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공하는 사람 쪽에 들어갈지 실패하는 사람이 들어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는 무슨 얘기냐? 사회초년생 때는 불확실한 게임을 하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그걸 여러분 우연에 맡기려고 하느냐? 우연에 맡기지 말아라. 확실한 거에 맡겨라. 아 우연이 아닌데요. 공부하면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투자 공부를 한다고 투자를 잘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식을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면 또 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다 재테크로 대박이 났냐? 이게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20년 전에는 위험자산 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펀더멘탈이라는 것 자체가 펀더멘탈이 그 내재 가치죠. 기업의 내재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따라왔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조금 더 잘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낫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과 가격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영원히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도 안 모았잖아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1억을 모아본 적이 없다. 그럼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억을 모았잖아요. 아까 1억 모으면 바뀌는 상황에 하나 제가 더 추가를 할게요. 1억을 모은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거에 하나 더 더하자면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1억을 모았어. 그중에 2천, 3천을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죠. 그게 진정한 분산 투자죠. 왜냐하면 예금 7천과 주식 3천이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1억이 없어. 그냥 한 2천 있는데 요거를 단박에 1억 가고 싶어. 그래서 주식에 몰빵을 했다. 근데 몰빵하려니까 또 마음은 약간 걱정이 돼. 그래서 ETF로 가입을 했다. 2천만 원. 분산 투자입니까? 경기 침체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지는데?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금액의 3배에서 4배수 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투자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2, 3천 정도 이렇게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려면 예금이 한 7, 8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전략적 자산 배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뭐 제 이야기가 뭐 뭐 꼭 이렇게 따라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어떤 분은 내가 아까 얘기한 130만 원 저축 중에 한 30만 원은 뭐 주식을 하고 100만 원 적금하겠다.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1억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기웃거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전략적인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모을 때까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된다. 고도 1만 미터로 몇 분 안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막 이륙을 해서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쫙 올라가면 막 굉음이 나면서 막 올라가고 어느 순간 딱 올라가서 안전벨트 사인이 땅 꺼지면 그게 이제 딱 고도 1만 미터 올라간 거야. 그럼 그때까지 몇 분 걸리던가요? 뭐 한 3, 40분 걸리던가요? 아니죠. 이륙하고 5분, 10분 내에 고도 1만 미터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5분, 10분 안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한 3분에 올라가고 싶어. 그 주식을 하겠다. 3분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초년생이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초반에는 위험자산의 비중보다는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1억 모으기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1억이라고 하는 목표가 뭐 굉장히 뭐 가슴 설레게 하는 큰 돈이긴 한데 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서 탁 진짜 야호 하고 딱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내려오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쉬는 곳도 쉼터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사진 찍는 그죠? 포토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만들기를 갈 때도 중간중간에 내가 셀프 리워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모은 금액의 5% 정도는 중간중간에 리워드를 해야 돼. 1,000만 원 모으면 50만 원, 2,000만 원 모으면 100만 원, 5,000만 원 모으면 얼마야? 5,000만 원 모으면 250만 원이네.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저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95만 원, 10만 원 증액 플랜도 있고 7년, 뭐 130만 원 10% 증액 플랜도 5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금액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저축을. 왜냐하면 내가 모은 금액을 헐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모은다 했을 때 1,000만 원을 모으려면 81만 8천 원을 모으면 되거든요. 81만 8천 원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면 1,000만 원을 딱 탔을 때 좀 아쉬우니까 1,050을 만드는 거야. 1,050을 타는 거야. 그러면 85만 원 정도 저축하면 돼요. 85만 원 저축을 해서 1,050을 만들어. 1,050을 만든 다음에 1,000만 원은 재투자하고 50만 원은 뭐 한우 사 먹으러 가든지 뭐 이렇게 나한테 뭔가 중간중간에 셀프 리워드를 시전을 해라. 그게 이제 필요하고 목표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현타가 오냐 안 오냐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핑계거리가 보이거나 장애물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장애물이 나타나. 그거 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장애물이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장애물 안 보여. 그래서 그냥 걸어가다 자꾸 무릎에 부딪히는 겁니다. 막 까지고.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장애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km 달리기도 못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만나가지고 마라톤 할 때 뭐 중요한 게 뭐냐 그 반환점 돌고 30km 지점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뛰어야 되냐 어떤 전략으로 뛰어야 되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지금 본인 어차피 5km도 못 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라톤을 하는 분한테조차도 물어보면 30km, 35km 지점에 어떻게 뛰는지의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1km를 어떻게 뛸까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마라톤 시작했는데 42.19km 뛰는데 지금 이제 막 스타트했는데 30km에서 35km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뛸까 그런 생각은 그 마라톤 해설하는 분들이나 하는 얘기고 실제 뛰는 사람은요 내 앞에 1km, 내 앞에 10km에만 신경을 씁니다. 100m 달리기 420번 하는 것이 마라톤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딱 1억만 모으자 그럼 1억 이후에는 어떡하냐 1억 이후에 어떻게 할 걸 물어보기 전에 1억을 모아라 먼저. 모으고 물어봐라. 제발 모으고 좀 물어보세요. 모으기도 전에 꼭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현타가 온다라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타가 안 와야 돼요. 목표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현타 올 때마다 다시 목표를 봐야지. 내가 현타가 왔다는 건 뭐야?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 맞아, 내가 이 목표가 이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뭐 학생 시절에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책상 앞에 뭘 써붙였잖아요. 안 써붙였던가요?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붙여놓은 이유가 뭐야? 그 촌스럽게, 유치하게. 유치하지만 본인도 아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걸 붙여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푸사를 보면 푸사에 그런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응? 자기 자신을 뭔가 채찍질하는, 트레이닝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 현타가 안 오도록 하는 게 맞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현타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30대들은 노후 준비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안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죠? 근데 이게 40대 들어가면 조금 하기는 해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직장에서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계속은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워낙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또 1억도 지금 안 모았다 그러면 뭐 한 1억이라도 있고 뭐 전세금 내가 사는 집 전세금 정도는 내가 대출 없이 뭐 있다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 일단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노후 준비라는 건 언감생심 뭐 그런 생각은 못 하는데 30대 후반이나 40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보통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고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 권이에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장기는 문제집 다 풀었죠. 다 성장했잖아요. 성장기는 엄마도 도와주고 나도 같이 열심히 한 거죠. 어쨌든 뭐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는 잘 모르고 자기 판단인데 하여튼 어쨌든 지나간 거예요. 두 번째 문제집을 풀고 있어. 그런데 노후 준비 안 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세 번째 문제집 어떻게 풀까? 뭐 어떻게 풀어요? 그 두 번째 문제집 잘 풀면 그냥 세 번째 문제집은 저절로 풀려요. 세 번째 문제집은 아직 펼쳐보진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집에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집을 잘 푼 사람은 세 번째 문제 그냥 패스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문제집이 안 풀린다. 이번 건 망쳤다. 때려치고 세 번째 문제집부터 잘 풀자.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문제집이 두 번째 문제집하고 문제가 똑같아. 두 번째 문제집 잘 풀면 그냥 세 번째는 그냥 풀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문제집에 집중해라. 근데 40대 초반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 때 직장 들어올 때 내가 우리 회사에 제일 높았던 분이 50대 중반인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한 15년 지나면 그 나이가 되네? 나도 이제 끝났네. 이제 나도 뭐 회사에서 한 10년 지나면 이제 뭐 슬슬 막 눈치 주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은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봤던 한 20년 선배의 라이프 사이클이고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문제집이 길어. 굉장히 길어요. 어느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길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기간, 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의 범위가 제가 말씀드리면 75세라고 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평균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73.3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55세나 60세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이죠. 그 이유는 뭐야? 꼭 굳이 이거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내가 사회활동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게 돼야. 그게 성공한 노후 준비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0세 이후에도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해야 돼. 생계형 경제활동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지만 군대 뭐 해병대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뭐 육군, 공군, 해군 우리나라 군대 중에 가장 힘든 군대가 어느 군대입니까? 내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든 군대지. 다 필요 없어. 내가 방위를 갔다 와도 내가 제일 힘든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야?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약에 지금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제일 진짜 힘든 거예요. 왜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느냐? 지금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계형 경제활동이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60세, 55세까지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 그리고 그때까지는 할 마음도 있어. 근데 여러분 나이 먹어서 55세, 60세 넘었는데도 또 생계형 경제활동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됐냐 안 됐냐는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가 돼서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부자든 가난하든 75세까지는 일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무슨 얘기야? 60세 이후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나 내일 모레 은퇴인데? 그러면 또 생계형 경제활동 계속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또 어디 뭐 예를 들면 소득을 적게 주더라도 나를 찾는 뭐 일터를 나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내일 배움 카드로 그 중장비 면허를 딴다. 대형 면허를 딴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이게 뭐야? 이게 다 생계형 경제활동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중장비 면허, 지게차 면허를 땄다 이거야. 내가 나이가 50 넘어서 땄어. 나 써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써줘? 20, 30대 날고 기는 친구들이만 안 써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따기도 힘들지만 땄다고 치더라도 내가 공인중개사로 개업할 수 있을까요? 그거 그 실무를 보는 그런 업무를 남 밑에서 적어도 한 3년,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을까요? 뭐 급여도 거의 안 주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매년 얼마나 많이 쏟아지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휴 인력이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뜬구름 잡는 식으로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여러분 바리스타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 50, 60 먹어가지고 카페에서 다 커피 내리고 있으면 본인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손님은 왔다가 다 나갑니다. 젊은 친구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어야지 오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될까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뭐 손흥민 선수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손흥민 굉장히 뭐 정말 유럽 진출해 갖고 성공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공 갖고 놀다가 내가 이거 축구 잘해가지고 나중에 유럽 축구 진출하면 돈 많이 벌겠지. 그래서 축구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돈 될 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다 나를 맞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뭐야? 그냥 지가 좋아하는 일을 막 지가 좋아하는 일 미쳐서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성장을 해서 돈이 된 거지. 어디 돈 되는 일에다가 나를 맞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되는 일에다가 날 맞춰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 뭐냐?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행복해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이거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15년 남아있는 거잖아요. 은퇴까지. 1차 정년까지. 그래서 지금 신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듣게 한 이유가 뭐야? 다행히 나는 정년까지 한 15년 남았는데 15년 전에 이 얘기를 듣게 한 이유가 뭐야? 신이.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제발 또 이런 걸 찾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돈이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시킬 생각을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테크에 있는 게 아니다. 노후 준비는 재테크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성장 발전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장 발전을 해야 돼.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서 나는 뭐 성장이고 발전이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무원들은 일 벌리는 거 싫어해요. 위에서. 왜냐면 공무원의 원래 미션이라는 게 뭐 새로운 일을 막 민간기업처럼 벌리기보다는 지금의 컨디션 상태를 그대로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죠? 그게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죠. 그런데 청주에 있던 모 공무원은 공무원 일 벌리지 마라 그랬는데 일을 엄청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너무나 하는 일이 평범해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 성장 발전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다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연봉 1등은 아니잖아요. 왜 성장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게 있어야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 발전 그런 로드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죠.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야 해외여행을 안 갈 거 아니야.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야 이상하게 막 소득도 적은데 막 골프 치고 이상한 차 뽑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재테크지. 그래서 여러분, 승부는 여러분 일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